자, 초기화할 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전체 월드를 만들고, 그렇지, 내가 신이 돼서 월드를 만들고, 뭐 객체를 마구 생성하겠지. 객체를 마구 생성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초기 단계에서는 월드를 만들고 객체들을 마구 생성한다. 게임 내 필요로 하는 객체들을. 자, 게임 로직과 이제 그다음 렌더링 또는 드로잉, 이 루프가 계속 반복이 된다. 자, 게임 로직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객체들의 뭐 속성을 바꾼다. 쉽게 말하면 객체들의 속성을 계속해서 바꾸는 거지. 그 객체 속성을 바꾸는 거는 왜? 자, 객체의 속성을 왜 바꿔? AI가 바꾸고 캐릭터,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이 바꾸고 또 물리가 바꾸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뭐 인터랙션에 따라 그 객체들이 상태를 계속 바꾸게 되니 그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드로잉에서 어떻게 그거를 다시 그 결과를 그려주면 되겠지. 그림으로 그려주든지 소리로 표현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계속 반복이 되다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예를 들어서 주인공 캐릭터가 HP가 다 끝나면 이제 어떻게 돼? 종료 단계에 접어들고, 종료 단계에서는 객체들이 이제 다 어떻게 돼?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월드도 다 파괴하고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전형적인 이제 게임 루프가 되겠어. 그래서 심플하게 보면 우리가 모든 게임 이렇게 만들면 돼. 그치?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 객체들이 상태를 바꾸고 그것도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잘라서 나눌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그치?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좀 게임 개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뭘 생각했냐면, 게임을 전체 게임, 그러니까 모든 게임 사실 이렇게 다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거든. 근데 이렇게 따지면 복잡한 게임을 이런 심플한 루프로 다 커버하기는 좀 어렵다. 그 다음에 개발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어떤 걸 도입했냐면 게임의 상태 또는 모드라는 걸 도입을 했지.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게임 로직과 그 다음에 렌더링이 이 반복 루프가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왔다가 그 게임 루프가 진행되고 있는 단위를 잘라내는 걸 말하는 거지. 이걸 이제 굳이 정의하자 그러면 사용자 입력에 대한 대응 방식이 달라지는 경계선을 가지고 우리가 게임 상태를 잘라내게 된다. 그래서 맵의 선택 상태라든가 또는 뭐 이동 상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상태를 만들고 그 상태를 구현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다 연결시켜서 전체 게임을 만드는 접근 방법. 그럼 우리가 이제 게임 프레임워크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게임 프로그램은 게임 상태 집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여러 개의 상태로 쪼갤 수가 있고 그것들을 다 아울러서 어떻게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게임 프레임워크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게임 상태를 구현한다는 얘기는 각각의 뭐에 대해서 게임 상태에 대해서 엔터라든가 엑스트 또는 포스 리즘 핸들 이벤트 업데이트 드로, 그래서 조그만 게임 루프를 구현을 해주고 단지 이제 이러한 상태에 들어올 때 나갈 때 그 다음에 잠깐 갔다 올 때 다시 왔을 때 필요한 기능들을 우리가 담아서 어떤 게임 상태라는 어떤 틀 안에 가둬두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거는 게임을 여러 개의 상태로 쪼개고 각각의 상태에 대한 각각의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업데이트 해야 되는지, 어떤 그려야 되는지,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그 상태에 들어올 때 이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구현을 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돼? 게임 프레임으로 엮어주는 거지. 그럼 거기서 다 어떻게 된다? 게임이 실행이 된다. 그래서 이걸 아마 다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상태가 전환에 있어서 체인지 스테이트라든가 푸시 스테이트, 파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상태 간에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체인지 스테이트와 푸시 스테이트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체인지 스테이트는 현재 상태를 몽땅 다 어떻게 하고 까먹고 버리고 다음 상태로 가는 걸 말하는 거고, 푸시 스테이트는 현재 상태를
잠깐 멈췄다가 다른 상태로 갔다가 다시 거기서 파스테를 통해서 다시 복구할 때, 그러니까 현재 어떤 게임 상태에 대한 내용들을 남겨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푸시 스테이트는 이런 부분을 살펴봤었지. 캐릭터 컨트롤러는 게임 주인공의 행동을 구현한 것이고, 키 입력에 따른 액션이라든가 주변 객체의 인터랙션, 그리고 결국에 자기 자신의 AI 이런 것도 갖고 있는 그런 것이고, 게임 구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 메인 컨트롤러를 항상 이제 먼저 만드는 걸로 게임을 시작해야겠지.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인공지능은, 자, 일반적인 방식을 뭘로 구현한다? FSM으로 구현한다. 자, 그래서 심플하게 보면은 이런 이제 지능을 구현하는 건 FSM으로 간단히 구현이 가능해. 물론 이제 이게 지능을 구현하는 모든 방법은 아니야. 지능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 뭐 룰 베이스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뭘 FS를 이용하면 비교적 좀 어떻게 정형화되게, 그렇지? 어떤 지능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지. 그러면 이 스테이트 머신은 뭐하고 뭘로 구성이 돼? 스테이트하고 스테이트 트랜지션, 전환으로 구성이 되고, 스테이트는 그 객체가 머물러 있는 어떤 특정한 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 상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스테이트를 만들어내고, 자, 그럼 어떤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 이동하는 이유는 어떤 거야? 이벤트가 있기 때문이지. 쿨쿨 자고 있는 상태였어. 쿨쿨 자고 있는 상태에서 바깥에 어떤 이벤트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교수가 한 대 팡 치면, 그렇지, 쿨쿨 자고 있다가 어떤 상태로 바뀌어? 깨어있는 상태로 바뀌지. 그래서 요걸 기억하려면 이제 그걸 기억하라고. 방금 내가 말한 것들을.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갈 때는 외부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그 이벤트에 따라서 어떤 상태로 바뀌는지 그것들을 다 정리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 객체의 어떤 지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능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 이벤트에 반응한다는 얘기고, 그렇지. 이벤트에 반응한 것들을 잘 어떻게 하면, 구현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지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런 이제 FSM으로 구현하는 게 가장 심플하고 쉬운 방법이다. 다만 뭐 다시 말하자면 이게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야. 가장 쉽게 좀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거지. 자, 그럼 내가 이제 거듭 얘기했지만 흔히 하는 무식한 방법 쓰지 말라고 그랬지. 하드코딩. 하드코딩은 왜 무식한가? 다쪽으로 말하면 하드코딩 숫자는 상수로 내가 쓰지만, 자, 내가 이런 얘기 했었지. 요 값들이 실제로 이제 밖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게임을 내가 릴리스하고 나면, 실제로 판매가 되고 나면 이 값들은 상수가 되겠지만, 이 값들은 실제 개발 단계에서는 뭐가 아니다? 상수가 아니다는 게,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개발 단계에서는 이 값들은 어떻게 돼? 끊임없이 바뀌게 된다. 그렇지. 이것들을 내가 코드 안에 집어넣게 되면 다시 코드를 어떻게 해줘야 돼? 다시 빌드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런 값들을 바꾸기 위해서 누가 개입해야 돼? 프로그래머가 개입을 해야 되잖아.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바깥으로 어떻게 보내고, 그치? 그것들을 뭘로? 파일로 만들어서 코드에서 그것들을 읽어드려서 사용한다. 요즘 그럼 어떻게 읽어드려요? JS를 통해서 밖에 파일로 만들어드리면 내가 쉽게 그 코드 내에서 읽어서 활용할 수가 있고, 기획자한테 이제 뭘 던지면 된다? 그 JSON 파일을 던지면 된다. 너가 그거 바꾸면서 너가 찾아. 뭘? 밸런스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요령을 드려야지, 자, 개발자 편해져. 안 그러면 내가 개발자 다 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개발자 편해지려면 끊임없이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노가다, 그치? 내가 뭔가 뺑뺑이를 쳐야 될 부분은 어떻게 과감하게 뭘로 바깥으로 뽑아내고, 그 뺑뺑이 하는 작업을 누구한테 돌려? 기획자라든가 아티스트한테 넘겨라 이거지. 개발자 그거 하고 있지 말고, 개발자는 정말로 좀 코어되는 알고리즘 개발에 집중을 하고, 그렇지. 이 값들을 변경하면서 전체의 밸런스 작업하는 것들은, 그런 이제 더티한 작업들은 누구한테 넘겨라? 기획자한테 넘겨라는 거지. 그래야지 개발자가 자기의 어떤 가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개발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자 그래서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프로그램 짤 때 이런 식의 접근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일단은 굉장히 난 하나의 어떤 저걸로 봐. 한 단계 도약의 포인트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래서 하드 코딩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소프트 코딩을 해야 된다. 소프트 코딩. 이때 이제 제이슨을 쓰게 되고, 제이슨이 객체를 교환하기 위한 기본적인 텍스트 형식 표준이고, 우리가 좋은 거는 우리가 사용했던 리스트하고 딕셔너리가 거의 동일하다. 다만, 내가 요건 좀 언급 안 적이 있는데, 문자일 만큼은 어떻게? 큰 답을 사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파이썬은 뭐가 없어? 구별이 없었잖아. 근데 제이슨 포맷 자체는, 문자일 자체는 이걸 이렇게 구별 좀 해줘야 돼. 이런 것도 조금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이슨은 내가 아주 잘 써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현업에서 제이슨 또는 제이슨과 유사한 엑셀이라는 포맷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는 제이슨 파일을 다루는 데는 좀 익숙해져 있어야 돼. 익숙해져 있어야 돼. 자, 프레임 시간에서 볼까? 프레임 시간. 프레임은 한 장의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지. 우리가 이걸 타임 델타 또는 델타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프레임 타임을 측정하려면 어떻게? 로직의 시작 바로 직전, 그 다음에 다 그림이 그려지고 난 직후, 그치? 이 두 개 시간 차이를 구하면 그게 뭐다? 그게 프레임 타임이다. 그치? 근데 우리가 이걸 왜 구해? 왜 구해? 자, 이 프레임 타임이 뭐하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치?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 우리가 그에서 어디다 활용해야 돼? 객체의 움직임에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프레임 시간이 균일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프레임 시간이 균일하지 않는 이유는? 응? 그렇지. 일단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되니까, PC가 달라지면, 그렇지. 그러니까 플랫폼이 달라지면 당연히 어떤 컴퓨터는 빨리 실행되고 어떤 컴퓨터는 천천히 실행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프레임 타임이 달라지겠지. 근데 같은 컴퓨터라도 내가 동일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더라도 매 프레임마다 이 프레임 타임 어떻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왜? 씬이 어떻게 돼? 씬을 구성한 요소들, 그치? 이 계속 달라지는 거지. 어떤 씬에서는 객체 하나 나와. 어떤 씬에는 객체가 몇 개 나와? 100개 나와. 그치? 그럼 프레임 타임이 당연히 어디가 더 많이 걸리겠어? 100개 나오는 데가 더 많이 걸리겠지. 왜? 100개를 그려야 되니까. 그렇지.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여기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 게임 밸런싱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고 짜면, 자, 내가 현재 내 PC에도 실행을 하고 있는데 화면에 100명의 캐릭터가 나왔어. 그렇지. 그럴 때는 캐릭터 달려가는 속도가 어떻게 돼? 천천히 갈 것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객체가 한 명밖에 안 나와. 그럼 캐릭터 어떻게 달려가? 그냥 빨리 다 달린다 이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동일한 뭔가 게임 내에서도 이런 씬의 복잡도에 따라서 프레임 타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게임 밸런싱에 대해서 그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해결 방법은 이제 고정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이거는 빠른 거를 천천히 할 수도 있지만 느린 걸 천천히 할 수 없다. 빠른 걸 천천히 할 수 있지만은 느린 걸 빠르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이다. 다만 가능한 부분이 몇 번 있다 그랬지. 어떻게? 콘솔과 같이 어느 정도 하드웨어가 굉장히 동일한 경우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아주 그 방법은 뭐였다? 이제 게임 객체들의 운동에 시간의 개념을 도입해서 결국 이걸 뭐라 하는 얘기야? 물리로 계산하는 얘기지. 물리로. 객체들의 움직임을 뭘로 계산해라? 물리로 계산해라. 물리 계산한다는 얘기는 객체의 속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경과 시간을 가지고 객체들의 상태라든가 위치를 계산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기는 굉장히 심플해. 그러니까 모든 스토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가상 세계를 가상의 게임 월드를 이제 실제 게임 실제 세계를 게임 내로 갖고 올 때 뭐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물리적인 값에 의해서 갖고 오는 거지. 그게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시간도 뭐야? 시간도 물리량이잖아. 그러니까 속도라든가 위치, 시간, 무게 이런 모든 것들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 계산을 유식화로 내가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한 거야? 시뮬레이션, 그치? 시뮬레이션 함에 있어서 정확히 시뮬레이션 하려면 결국 그 각각의 값들이 실제 물리값하고 동일하게 돼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물리 계산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거리는 경과시간 곱하기 속도다. 그 다음 위치는 그러면 초기위치 더하기 거리다. 다만 이거는 어떤 공식이야? 등속 운동의 개념일 경우, 속도가 변하지 않을 경우, 가속 운동은 다시 그 가속 운동이 되면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시켜 줘야 된다. 그것들은 내가 숙제로 남겨뒀지. 뭐 게임 수학이라든가 다른 물리 시간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리하면 어떤 객체의 x 값은 현재 프레임 x 값 더하기 어때? 그 객체의 이동 속도 곱하기 뭐다? 프레임 타임이다. 이걸 항상 명심을 두고 있어야 되고, 다만 등속 운동이다. 등속 운동이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 타임의 역수가 바로 뭐냐? 프레임 속도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초당 몇 개의 프레임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이고, 전통적으로 이제 30프레임까지 됐는데 최근에는 해상도 높아지면서 이 플리커링을 좀 줄이기 위해서 60fps 또는 뭐 FHD 또는 4K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는 120 fps까지 요구하고 있다. 무게 관계는 역대 관계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걸 내가 얘기를 아마 했겠지. 단순히 그 캐릭터가 움직이는 이동 속도 외에도 자 애니메이션 속도가 있는 거지. 애니메이션 속도.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1초에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 이제 애니메이션 있지. 애니메이션을 1초에 어느 정도 수행하는가, 그것도 어떻게 해줘야 돼? 속도의 개념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고 애니메이션 프레임도 애니메이션 프레임 속도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프레임 타임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조금 배우면 하더라고, 위치 바꾸는 거. 근데 여기까지 못 가. 또 애니메이션 프레임까지도 제대로 맞추는 거.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자, 게임 내에서 봐봐. 어떤 객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야? 예를 들어서 혹시 팩맨 게임 뭔지는 알지? 와꾸와꾸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얘가 어떤 모드가 되면 뭔가 뭘 많이 먹어서 흥분이 되면 어떻게 하더니 색깔이 어때야 돼? 색깔이 빨갛게 파랗게 울그라프로 변하지. 자, 색깔이 변하지. 자, 변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속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색에서 파란색 변하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만의 속도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역시 게임의, 그러니까 컴퓨터의 성능이라든가 현재 게임에 걸리는 오버에 상관없이 빨간색에서 파란색 바뀌는 그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게임 내에서 변하는 모든 오브젝트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된다? 변화하는 속도를 생각해야 된다. 그치? 그리고 그걸 반영해서 반영한다는 얘기는 거기 이제 변화하는 속도에다가 프레임 타임을 곱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일정하게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이동 속도뿐만 아니고 색깔이 변화하는 속도. 그치? 또 어떤 경우도 있어. 이제 어떤 캐릭터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떤 캐릭터 가다가 갑자기 커질 수 있지. 또 작아질 수 있지. 자, 그러면 확대되는 속도, 작아지는 속도. 즉 스케일도 뭐가 있다? 속도가 있다. 확대되는 속도, 축소되는 속도. 그것마저 다 어떻게 해줘야 돼? 다 정확한 물리량을 기록을 해야 돼. 1초에 몇 배 뻥튀기 된다. 1초에 몇 배로 줄어든다. 그렇지?
그런 수치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 이제 진정한 이 프레임 타임을 반영한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정말로 완전히 꽉 담고 있어야 돼. 아, 객체들은 변한다. 변한다는 것들은 속도가 있는 거고, 그 속도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기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프레임 타임과 결합시켜서 제대로 반영해야 된다. 이걸 완전히 좀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 충돌 검사는 게임상의 오브젝트와 충돌 발생을 검사하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물리 계산인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왜? n개가 있으면은 n제곱의 알고리즘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충돌 검사에 걸린 시간을 줄일까를 많이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든 적이 있지. 100만 명이 동시 접속했어. 100만 명이 서로 충돌하는지 안 충돌하는지를 검사를 해야 돼. 그러면 항상 검사해야 될까? 그렇지 않지. 그걸 줄이는 방법이 있었지. 그렇지.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반영해줘야지 충돌 검사에서 충돌 검사로 인한 어떤 그런 오버헤드를 대폭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자 최근에 이제 우리가 게임을 만들 때 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3D 게임이라든가 이런 이제 본격적인 게임 만들 때 보면 대부분 게임 엔진을 쓰지. 자 그러면 많은 경우 게임 엔진이 뭘 커버해줘? 비주얼 퍼포먼스. 그러니까 화면에 그림을 빨리 그려주는 것들은 대부분 커버를 해준다고. 그렇지. 하지만 이런 대규모의 어떤 객체들 간의 충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기가 직접 최적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게 많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최적화 요령이라든가 그런 기법들을 좀 이해하고 그것도 활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게임의 최적화는 대부분 어디가 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충돌이라든가 이런 대규모의 객체들 사이에 어떤 관계들을 다루는 데 있다. 거기에 최적화의 핵심 포인트가 많이 있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충돌 검사 이후에서 처리에 대해서 충돌 리스판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획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충돌 검사하고 충돌 처리를 분리해서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자, 사각형 일사분면이 있다 그럴 때 오른쪽으로 X층과 Y층과 그러면 어떻게? 요 네 개의 조건을 어떻게 돼? 모두 다 통과하면 어떻게 된다? 충돌이 있는 거다.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내가 설명했었지. 왜 이렇게 하는가? 그치? 한번 생각해봐. 왜 내가 충돌이 없는 거를 먼저 판단해서 충돌이 없다고 먼저 판단하는가? 그렇지. 얘기한 적 있을 거야. 그것도 최적화 관점에서. 자, 거의 정리가 막바지로 가고 있고요. 스크롤링의 그림이나 이미지 일부분을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나타내는 기법이고, 결국 이제 창을 이동한 걸 보면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크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메인이 되는 뭐가 있고 캐릭터가 있고, 그 캐릭터를 중심으로 윈도우, 즉 창을 자르고, 그 창을 잘랐는데 그게 어떻게 돼? 요 전체 맵 범위 내에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 마법을 써야 되는 거지. 마법을 쓴 오퍼레이터가 두 개가 있다 그랬지. 그치? 퍼센트. 그치? 그 다음에 클램프. 그치? 이걸 통해서 요 맵상으로, 그러니까 항상 스크롤링을 위해서 타일도 마찬가지고 스크롤링 마찬가지인데, 이제 우리는 실제의 월드 좌표가 있고 그 다음에 화면 좌표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객체들은 기본적으로 월드 좌표에서 놀아야 되고, 그것들을 대부분 당연히 월드는 화면 캔버스보다 사이즈가 너무 넓잖아. 캔버스가 작고, 즉 캔버스 통해서 보는 거는 그 월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월드 일부분을 잘라서 보내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된다? 월드 좌표를 화면상의 좌표로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심이 되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캔버스 윈도우만큼을
잘라내서 걔를 화면으로 보내면 되는데, 만약에 그 영역이 나한테 주어진 전체 이미지보다 바깥에 있다. 그럼 어떻게 돼? 바깥에 있는 거를 이미지상으로 갖고 오려면 어떻게? 나머지 연산을 통해서 끌어올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그걸 잘라서 보내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상하좌 무한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범위 내를 벗어나 이런 쪽에 있다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긁어 들어오기 위해서 당연히 나머지 연산을 통해서 긁어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해당 영역으로 보내면 될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상하좌 스크롤링, 무한 스크롤링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타일링은